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건물이 남아있을 거예요, 아마. 그 도서관에. 2층으로 올라가면 커다란 강당이 있는데 그 복도에 들어가면은 책상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전습기자들이니까 우리는 신문 대장을 데리고 계엄사에 가서 사전 검열을 받는 그게 주로 주 임무였죠. 그리고 한쪽 구석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그 피아노는 가끔 가다가 소위 말해서 그쪽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 와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한쪽 칠판에는 오늘의 지침, 검열 지침 해가지고 칠판에 적혀 있어. 그러니까 그 검열 내용이 전부 무슨 군부에 유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군인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 안정시킬 세력은 우리 신군밖에 없다. 그런 걸 의도적으로 부각시킨 거죠. 지난해 12.3 때도 표고령을 보면 언론과 출판에 대해서 계엄사 통제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뉴스를 직접 보셨는지 또 감정이 어떠셨는지. 40몇 년 만에 웬 날벼락이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검열을 받으러 가는 그런 아주 불행한 시대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몇몇 사람들하고 통화해가지고 또 울분 통하고 했죠. 박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오후 7시 50분께 향년 62세로 서거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배들이 서울의 봄이 바로 왔다. 이제 한국에도 민주화의 열기가 바로 나오는데 서울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후배들이 와서 너희들은 참 좋겠다라는 그런 격려의 말을 많이 했죠. 11.6 이후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으니까 계엄하에서는 언론하고 출판물은 다 사전 검열을 받게 돼 있거든요. (12.12) 사태 그날 빈집국에 군 동향이 수상하다. 그 병력 이동이 심상치 않다는 그날 오후에 이렇게 소문이 퍼졌어요. 네, 우리가 본 게 13일 새벽에 한 3시 좀 돼가지고서 저 차직 터널에서 불빛이 번쩍번쩍 하면서 들어오는데 장갑차 부대가 막 들어오고 있는 게 이제 보였어요. 4대인가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서 물어봤잖아요. 어느 부대냐고. 총을 팍 겨누면서 뭐야 이거 싶어. 질겁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회사 야근차 타고서 둘이 도망치듯이 빠져나갔잖아요. 처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수사 권력을 쥔 일개 투스타 전두환 합수부장이 11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 군을 만들어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제 하나회가
역할을 해서 이 12.12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그 과정에서 역사적인 걸 보면은 이 12.12의 그 현장의 한남동에서 급박했던 상황을 조성호 기자 외에 한 10명의 그 사회부의 그 팀들이 어느 언론사보다도 집요하고 또 자세하고 생생하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사 있죠. 그 판을. 그럼 그걸 찍은 거를 가지고서 이제 검열 가면은 거기서 토막 지우고 가져온 걸 갖다가 그걸 또 집어넣고 이제 신문을 짜요. 그럼 또 신문을 가지고 가서 검열 가면은 거기서 또 지우고. 그러니까 그 상태로는 이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진실된 상황은 제대로 이 보도가 안 된 거예요. 검열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편집권 독립을 훼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뭐 대학가 시위라든가 지식인들 선언문 같은 거 이런 정말 뭐 1단짜리 뭐 2단짜리 이런 기사까지 빼야 되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나죠. 정말 처절하기도 하고 수모와 그러니까 정말 다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었어요. 예정을 앞당겨 귀국한 최규하 대통령은 나라의 안전을 위해 5월 18일 자정을 기해서 전국 일원의 비상계엄을 확대 선포하고 전국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으며 내각을 개편했습니다. 토요일이었어 그날 18일 0시. 그날 저녁이란 말이야. 0시 저기 전이지. 근데 그때 내가 그날 야근인데 학생회장단을 덮친다고 사회부장이 얘기를 해. 그러면서 기자협회도 덮친다는 투로 얘기를 해둔 거야. 그러기 전에 기자들이 프레스센터에서 모여서 20일 0시부터 검열 보이콧도 결의를 한 상태거든. 그런데 그 일 전에 이제 이 사태를 만들어버린 거지, 정부에서. 야근인 줄 아닌 줄 수사관들은 몰랐겠지. 12시 카트에 돼서 집에 전화 보니까 와 있단 말이야. 그럼 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 자피로 들어간 것밖에 안 되잖아.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야. 수배가 다 내려졌잖아. 그 누구한테 나 숨겨달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야 우리 동생 집에 갔으라. 그래서 40일간을 거기 있었잖아. 그런데 이 주변에서 피를 봤더라고. 남영동에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했어. 너 형 잡아내라고. 그래서 나는 피할 데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들어가 버린 거야. 피해가 되니까. 그 남영동 얘기는 나 상당히 싫어. 정말 고통이 심했어. 고문이. 그 고문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해. 정말로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런 시기가 있었어. 그런데도 광주에서는 이날 또 참으로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의 데모로 시작된 소요는 난동으로 변하고 급기야 인구 80만의 광주시는 치안 부재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1980년 5.18 그 광주 민주항쟁에 취재를 갔었는데 내려갈 때까지도 전혀 광주에 그런 큰 사건이 있다는 건 생각지도 안 하고 서울처럼 데모가 많이 크게 하나보다 그렇게 하고 내려갔는데 송정리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여기 앞에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무서운 광경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광주역 그 앞쪽에 이제 KBS 건물이 있었는데 그 외곽에서 이제 이 불이 나가지고 불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시민들이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분노해서 KBS에 이제 화염병 던져가지고 불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 제 솔직한 심정은 내가 과연 광주로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도망을 쳐야 되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사진기자 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은 처음이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총소리가 나고 하는데 무서워서 사진 찍으러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언덕이 틀 때쯤에서 도청 앞으로 갔더니 시민군이 총을 맞아서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도청 앞에는 수많은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그 시민군을 굴비 엮듯이 뒤로 포승필로 묶어가지고 끌고 오고 발로 이 목을 밟으면서 그런 것은 눈으로 보고 찍고, 그런데 그런 사진은 보도되지 않고. 기가 막혔죠. 거의 막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광주 5.18 민주항쟁 첫 보도 나간 게 바로 저 23일에, 그전에는 전혀 보도가 안 나갔어요. 수백 명이 죽고 다치고 한 그날 상황을 시민 3명인가 5명 사망, 그다음 수십 명 부상. 근데 기가 막힐 일이죠.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걸 보고서. 검열 거부, 이제 진실 보도 이런 걸 이제 요구하는 이제 의견들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농성을 계속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농성을 벌였지만 결국 광주 진실 보도는 한 줄도 또 신문에 반영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 바로 전두환 신군부 세력에서 이제 국가관이 좋지 않은 사람을 언론인 일괄 살펴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뒤숭숭 했어요. 그러면서 사표를 안 쓰겠다고 좀 며칠간 계속 버텼거든요. 근데 부장이 이거 형식적인 거니까 그냥 써, 계속 이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라고 쓴 페이퍼에 그 밑에 연서하는 형식, 거기에 그냥 이름 썼어요. 그때 당시 36기인가 37기 박진열자가 선배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네 그러는데 말을 못해요. 말을 영 못해서. 근데 직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 잘렸어?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제 동기가 너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하면서 막 우는데, 제가 괜찮아, 그러니까 광주 진실도 하나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신문사에 그냥 남아있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잘리는 게 낫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덤덤히 받아들였었어요. 철저하게 그 당시에 그 언론 통제는 언론인이 담당했었습니다. 전직 언론인 출신들이 좀 본인의 어떤 정권의 유지나 안위를 위해서 지속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어떤 정책에 순응하는 사람에게는 무한정 혜택을 주고, 그러나 거기에 항거하는 사람에게는 진짜 과거의 삼족을 멸할 정도로 취업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사람을 고립시키는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보도심이 내려온 과정은 어떠냐면, 거의 대부분 처음에는 타이프를 적용해놨다 그랬잖아요. 그 보도심 내용처를 그 신문의 제작에 반영하려면 각 데스크들한테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 젊은 기자를 편집했던 기자들이 있었는데, 몇몇 기자들은 자기가 보는 대로 그걸 수집도 했어요. 그거를 모으기로 결의까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건 없죠. 그리고 이제 우연한 기회에 보도심 사본이 편집국 서무가 한 분은 보도심처를 묶어놨어요. 보관해놨어요. 그걸 편집국 서무 책상에 놨던 거야. 그래서 그 보도심 철을 복사를 해가지고 민주언론능협회 쪽에다가 전달했던 겁니다.
1심에서는 집행유예로 나왔고 2심과 세종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판부가 네 번인가 5번밖에 없고 그리고 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큰딸이 돌잔치를 거기서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그때 있던 한글보 동료들이 집에 와서 돌잔치를 해주고 했던 게 아직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친이 그 언론 그 정은병가에 계시면서 그 당시에 이제 언론 검열 단장을 하셨습니다. 단장을 하시면서 이 여러 자료를 이제 차곡차곡 모아두시면서 제가 한 1990년도에 이제 학위를 끝나면서 이 자료를 받으면서 한마디로 역사의 진실을 좀 복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위원이 계셨습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언론을 검열하는 처지였지만 본인이 못 이루었던 어떤 그 역사의 진실을 좀 밝혀달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피아노 치는 장교가 있었어요. 그분이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네, 그러셨군요. 부친의 의도는 좀 부드럽게 검열도 좀 이렇게 서로 웃어가면서 하자. 어차피 이게 법이 정해진 거니까 12.12 전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신군부가 잡으면서 굉장히 빡빡해졌고 그것이 최고점이 이제 5.18 민주화운동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언론인 해직도 하고 그야말로 이제 언론을 순치시키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언론 통폐합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좀 서먹서먹해지고 막박해졌다 이런 얘기 하시죠. 지난해 12.3 때도 후보령을 보면 언론과 출판에 대해서 계엄자 통제를 받는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뉴스를 직접 보셨는지 또 감정이 어떠셨는지. 국회에서 막 의원들이 뭐 담 넘어서 막 들어가고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계엄 해제되는 것까지 확인하고서야 안심을 했어요. 나는 언론이 통제되고 정말 이상한 상황이 80년 같이 또 벌어질까 봐 사실은 그게 제일 두려웠었어요.